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하죠.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셨던 독일 기자 힌츠 페터 씨. 그런데 이 힌츠 페터 씨를 북한의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거 사진까지 들이밀면서요. 간첩이라고요? 예, 바로 지만원 씨입니다. 지만원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해서 만든 폭동이라고 10년 넘게 떠들고 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은 빨갱이라면서 이거 수년간 주장하는 황당한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국회 안에서 공론화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 5.18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가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 아닙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이 5.18 망언이 어쩌다가 찬반의 문제로 왜곡이 되고 가짜뉴스의 대상이 되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주환 기자 함께 하셨고요. 스트레이트 첫 출연이시죠. 엄지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네, 힌츠 페터 씨가 간첩이다. 힌츠 페터를 북한 평양에서 찾았다. 지만원 씨가 주장하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사람인가요? 저분요? 뭐 백인이라는 것 말고는 전혀 안 닮은 것 같아요. 안 닮았고요. 너무 젊어요. 그렇죠. 네, 이 사진은 2015년 10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때 평양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때 당시에 힌츠 페터 씨 나이가 78살인데요. 그런데도 지만원 씨는 이 사진 속 백인 남성이 78살의 힌츠 페터 씨고 이게 바로 간첩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황당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이 힌츠 페터 씨를 포함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에서 내려온 광수가 600명이 넘는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이 말의 뜻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광주에 수상한 사람, 광주에 내려온 특수부대 뭐 이런 특수부대, 뜻 아닙니까? 네. 대부분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가리키는 줄임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직접 지만원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광수라는 뜻이 시작된 어원이 조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5.18 당시에 1980년 5월에 광주의 상황을 북한에서 생중계하듯이 봤다는 건데요. 생중계요? 80년에? 지만원 씨의 주장입니다. 주장에 의하면. 네. 그 생중계하는 걸 보던 북한 분들이 저 화면에 광수가 있다. 우리가 아는 김광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서 광수라는 말이 시작됐고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가리키는 용어로 바뀐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지만원 씨가 내세우는 북한군 침투 근거 사진들은 단 한 사람이 보내주는 것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노숙자 담요라는 아이디를 쓰는 익명의 인물입니다. 지난 4년 동안 혼자서 632명의 광수들을 찾아냈다. 이렇게 지만원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노숙자 담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그 실체를 추적해봤습니다. 39년 전 민주주의를 외쳤던 보통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졌던 광주 금남로에 바로 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거듭 모독하는 믿기 힘든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5.18이 폭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의 성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5.18 조사는 모두 왜곡됐으니 이참에 유공자 명단 전체를 공개하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시위를 주최한 쪽은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 4개 단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서 출발해 KBS 수신료 거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반대까지 이른바 태극기 시위 곳곳에서 목격되는 극우 성향의 단체들입니다. 국회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5.18 때 북한군이 있었다고 외친 지만원 씨의 주장은 이들이 대낮에 민주화 운동의 성질을 짓밟을 수 있는 뒷배가 됐습니다. 북한군의 그 관련된 문제는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나도 몰랐는데 며칠 동안 계속 터졌어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공공방송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자기들 나름대로 증언을 많이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지만원 씨가 제기하는 주장의 핵심은 1980년 5월 광주 사진에서 북한군을 찾았다는 것. 스트레이트는 지만원 씨를 찾아가 북한군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만원 씨는 문득 낯선 이름을 언급합니다. 내 홈페이지에다가 혹시 영상 분석 전문가 있으면 이 얼굴이 같은 얼굴인지 분석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노숙자 담요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쓴이 노숙자 담요. 지만원 씨가 공개한 북한군 사진 분석을 전담했다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지 만난 적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노숙자 담요라는 분이 이거를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분이라면 저희가 만나볼 수 있나요? 중국에 있는데 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만나봐. 아, 그럼 대표님도 저 전화 통화라든지 뭐 전혀 보신 적은 없어요? 메일로만 해, 메일로. 노숙자 담요가 이메일을 보내면 지만원 씨가 이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노숙자 담요의 분석을 믿는 이유는 뭘까? 얼굴도 못 봤는데 작품을 보니까 작품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 작품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노숙자 담요는 2015년 5월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을 찾았다며 첫 사진을 올린 뒤 지만원 씨를 통해 지금까지 632명의 이른바 광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묻자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 현장 중계를 그대로 한 거야. 축구 실황 중계 하듯이. 광주의 상황을 북한에서 생중계로 봤다. 생중계로 봤다 이거야. 트럭 뺏어 들고선 팍 갈리고 그 광주를 질주하니까 야 신난다 정말 광수다. 야 광수 봐라 광수. 아, 광수라는 실명이라는 거예요? 실명. 근데 제3광수가 김광수야. 지만원 씨 뒤에서 자료를 만든다는 노숙자 담요는 대체 누구일까? 지 씨는 노숙자 담요가 미국 정보기관 출신이며 8명의 영상 분석팀을 이끄는 전문가라고 소개했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노숙자 담요의 행적을 좀 더 쫓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노숙자 담요에 대해 안다는 한 목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역시 5.18 북한군 개입설을 믿는다는 이 목사는 그러나 지만원 씨와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노숙자 담요가 어느 순간부터 들어와가지고 숫자를 끌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30명 정도 비슷하다고 말할 때는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막 20명, 막 20명, 30명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수상한 거야, 이거는. 이 목사는 그러면서 흥미로운 주장을 합니다. 처음에 지만원 박사는 이 사람이 미국 교포다 이러고선 글들을 올렸어요. IP 주소를 조사해보니까 80개 연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조심하라고 당신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사 역시 노숙자 담요를 만난 적은 없고 노숙자 담요가 누군지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여러 경로로 노숙자 담요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노숙자 담요를 직접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보를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오는 그런 쓰레기, 인간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지만원 씨나 목사의 주장이 맞다면 노숙자 담요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중국, 특히 연변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만원 씨는 지금도 하루에 서너 통씩 노숙자 담요로부터 자료를 받는다면서 취재진에게 슬쩍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숙자 담요 편지가 지금 와 있는데. 오늘도? 그렇지 이렇게. 봐봐요. 이 집 DNA 이렇게 하네. 이게 노숙자 담요예요? 노숙자 담요. 그리고 이 자료는 흥미롭게도 취재진이 떠난 직후 지만원 씨 본인이 직접 쓴 글로 바뀌어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만원 씨는 스피커일 뿐이고 모든 근거는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다 제공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체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중국 연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좀 이상하죠? 중국 연변이라. 지난 정권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달던 보수 세력의 IP가 주로 중국 연변에서 발견됩니다. 사실 수사하면 누가 누군지 신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 담요를 쫓다 보니까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 담요가 북한군 광수 사진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2015년 5월 이전에 쓴 글들을 보면 극단적인 정치적 상향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언론 방송을 장악해라. 또 은밀하게 더러운 작업을 수행하는 특수단위의 부대를 운영해라. 이런 말도 한 적이 있고요.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강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강단 있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판사들을 정리해라. 이런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이상하네요. 보통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 조언들이. 전략가네요. 네. 결국 지만원 씨는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주는 그 자료들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계속해서 이 북한군 침투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분석한 600여 명의 광수 사진들, 이건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 스트레이트가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이 노숙자 담요의 사진을 의뢰해 봤는데요. 사실 이 분석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만원 씨는 노숙자 담요의 분석 기법을 특수 컴퓨터 그리고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고난도 영상 분석이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진짜인지 대법원에서 영상 분석을 맡기는 전문가에게 검증을 의뢰해 봤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찍힌 한 사람의 얼굴과 한 일반인의 얼굴을 나란히 놓은 사진. 눈, 코, 입 등 각 지점을 선으로 연결했더니 같은 모양이 나와서 같은 사람이라는 게 노숙자 담요의 분석입니다. 그냥 제가 뭐 조정한 거 없이 따다가 그냥 옆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예. 보시면은 양 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표들이 밑으로 갔을 때 코, 입, 턱 부분에 있어서 좌표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기법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해 그린 선을 살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일일이 그린 것처럼 어설픕니다. 한마디로 영상 분석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 예, 실제로 이 이미지에 있는 것들을 지금 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작도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네, 밖에서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만큼이. 얘는 붙어 있고, 얘는 붙어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이래요? 다른 기법은 이런 방법조차도 쓰지 않고 다짜고짜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모 박스와 화살표만 그려놓고 눈매, 입꼬리 등이 닮았다는 식입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그냥 네모 박스만 쳐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도 다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예, 그림판 가지고 그릴 수 있는 정도예요. 기본 프로그램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작업 탓에 피해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노숙자 담요가 네모박스와 화살표로 분석해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라고 주장한 사람. 그런데 사진 속 주인공은 북한이 아니라 현재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은 이 사람을 5.18 당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킨 양기남 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지만원 씨가 주장하고 있는 광수 중에는 선생님이 최고위급이죠. 네. 또 그 선생님하고 최룡해 씨하고 닮았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어이없는 질문이긴 한데 이것도. 키는 닮았겠대요. 그 최룡해 그 양반도 키는 적더만요. 노숙자 담요가 인민군 상장 최경성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전남 나주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광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5.18에 참여했던 박선재 씨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진을 찍힌 순간을 혹시로 기억이 나실까요? 너무 옛날이라. 그때도 막 어떤 총이 이렇게 해소되고 그러면 또 일부러 이렇게 어떤 도청 경비서가 내주기도 하고 몇 번 이런 절차를 반복해요. 또 들어오면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총이 이렇게 나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닮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코하고 입은 좀 뭐 닮았는 것 같아. 그런 뭐 그래서 기었는가 봐요. 39년 전 사진이라 워낙 화질이 떨어져 찾기 힘들지만 이렇게 신원이 파악된 사람만 벌써 20여 명. 이들은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이미 승소했는데
법원은 지만원 씨가 이들에게 각각 최고 1,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성권,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 노동당 제1부부장인 황병석,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격인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성까지 잘 알려진 북한 고위급 인사들도 줄줄이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들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노숙자 담요의 광수 주장을 보면 최근엔 북한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탈북자가 지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입니다. 그는 졸지에 1997년 망명했던 황장엽이 돼버렸습니다. 1980년에 황장엽은 김일성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아스팔트 우파의 대부로 불리는 서정갑 국민행동 본부장까지도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황장엽 선생한테 내가 물어봤죠. 인민군 600명이 침투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서대령, 북한 군관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너희 대한민국 대령 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 군인들은 그렇게 머리 나쁘냐 그러는 걸로 내가 받아들였어요. 노숙자 담요와 지만원 씨가 5.18 당시 광주에 왔었다고 지목한 탈북자만 무려 54명. 심지어 1980년에 4살이었던 탈북자까지도 광주에 침투했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죄라고 말합니다. 광주 사태 때. 이게 4살짜리 모습인가요? 만약 제 나이가 거짓이라고 해도 이때 당시에 최소한 20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39년이 지난 지금의 저는 60대여야 맞는 겁니다. 제가 지금 60대로 보이세요? 이게 논쟁거리가 된다는 게 참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파 낭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자괴감도 들고요. 한눈에 봐도 이런 엉터리 사진들을 가지고 사람들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고 있는데 이 지만원 씨 제대로 처벌을 받긴 했습니까? 지만원 씨가 민사소송에서 여러 번 졌습니다. 네. 지금도 지고 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형사재판에서 져서 구속됐어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만원 씨가 다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년째 받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떠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만원 씨가 면죄부처럼 이용하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2012년에 대법원에서 지만원 씨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딱 한 번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요.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만원 씨의 주장만으로 그 내용이 바뀐다고 보기 어렵다. 또 지만원 씨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개인의 명예훼손죄를 묻기 어렵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지만원 씨는 오히려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 판결 이후에 더욱 극단적으로 이제는 앞서 보셨듯이 개인 하나하나를 지목해가면서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 주장을 자한당 국회의원들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판결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18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는데 지금 이런 법적 역사적 평가를 뒤흔들겠다고 제1야당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까? 2012년 무죄 판결 당시 대법원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민일영, 박보영, 이인복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민일영, 박보영 판사님? 사법농단 얘기할 때 계속 나왔던 이름이죠? 네. 사법농단 맨 윗줄에 이름을 올렸던 민일영 대법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대로 처리하고 무죄를 주신 분이세요. 네. 박보영 판사 이분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 스트레이트에서도 몇 번 다뤘던 분 아닙니까? 네, 이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판사죠. 사실 쌍용차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 2심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 박보영 판사가 이 3심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박보영 판사님은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재판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18 북한 개입설은 과거에도 몇 번씩 잊을만 하면 다시 튀어나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꺼내지고 했었는데 주로 선거 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6번 조사했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북한 개입설은 근거가 없었다. 이미 결론 낸 상황입니다. 이 내용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9일 전인 1980년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 한 달 뒤인 6월 6일 문건에선 북한의 동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1980년 이후 단행된 6번의 정부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보안사나 이런 데서 전혀 포착을 못했죠. 포착을 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었으니까 거기에 자료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역시 5.18 때 계엄사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민군이 들어왔다, 뭐 교전했다는 게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좀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사람 아니고는 이걸 갖다 북해군이 들어왔다 나는 생각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방부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여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역시 2016년 6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북한군 특수군 600명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에 대해 아느냐는 물음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1년 뒤 회고록을 통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도시 게릴라 작전이었다.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건 북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공교롭게도 회고록을 낸 시기가 광주에 있던 북한군을 찾았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이 본격화된 때라는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두환 씨는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 국방부의 수사 기록과 북한 측의 문서, 영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면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5.18 재단 등 4개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5.18을 왜곡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해당 내용이 담긴 회고록 1권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와 미국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은 허구라며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지만원 씨의 주장을 인용한 건 자기 모순적인 주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가짜 뉴스라는 뜻입니다. 전두환은 민주주의를 외치던 선량한 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학살한 학살의 원흉이자 내란의 수괴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북한군 개입설을 저렇게 뻔뻔하게 내세운다는 것 정말 분노를 참기 어렵네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독하고 혐오하는 것. 지난주 스트레이트에서 아베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했는데요. 전두환 씨를 보면 아베 총리나 아소다로 전 총리의 만행이 생각납니다. 国ぐるみで性奴隷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 이 북한 개입설 말고도요, 가짜 유공자가 있다느니, 유공자들이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느니, 뭐 이런 그 가짜 뉴스들이 5.18 피해자들을 계속 끔찍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저희가 5.18 유공자 관련한 가짜 뉴스를 국가보훈처 등을 취재해서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5.18 유공자 가산점이 특혜다. 가산점을 받아서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가산점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마저도 5급 행정고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사람이 국가직 7급, 9급 공무원 다 합쳐서 작년에 9명,
5,800명 합격자 가운데 0.1%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짜뉴스도 있습니다. 금융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된다. 가짜뉴스입니다. 금융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 병역 혜택을 받는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5.18 유공자는 다른 국가 유공자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유공자 명단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도 포함돼 있고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유공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유공자 중에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는 5.18 유공자가 맞습니다. 5.18 보상과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1980년 5월에 꼭 광주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계엄 전국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지목당하거나 이와 관련해 구속당한 사람들도 보상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신군부가 조작한 사건으로 이미 결론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떳떳하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라. 마치 명단을 몰래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건 현행 정보공개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태극기 시위에서 마치 참전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사실 본인이 유공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럴 때에만 명단을 공개를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만 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공문록 작성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 유공자들은 그 명단 공개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5.18 유공자는 거의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광주 망월동 5.18 묘에 가면요. 기념비가 있고요. 거기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문재인 씨도 거기 이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SNS와 여러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을 공청회 참가자들이 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공청회장 안은 400석 규모의 좌석이 꽉 차고 회의실 밖까지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네.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수 치실 시간이 많습니다. 곳곳에서는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건데 공청회를 생중계한 채널만 22개. 그리고 5.18의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지만원 씨 발언은 유튜브를 타고 여과 없이 퍼졌습니다. 지금도 5.18 공청회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이 쭉 나옵니다. 지만원 씨 역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구독자만 무려 4만 명이 넘습니다. 지만원 씨 채널에서 5.18 당시 사진과 탈북자 사진을 비교한 영상을 클릭해봤습니다. 5.18 유공자로 됐어, 간첩이. 그런데 우측에 5.18 당시 북한군이 땅굴을 파고 내려왔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는 또 다른 채널의 영상이 나옵니다. 이번엔 점입가경으로 5.18 당시 북한 간첩에서가 국군 한 개 대대가 괴멸했다는 영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유튜브가 비슷한 영상을 자동 추천해주는 기능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해도 삭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다릅니다. 구글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현지법에 따라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독일의 경우 혐오 표현이 들어간 SNS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유튜브 영상 역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심의 예적이 있으면 밝혀야 되잖아요. 지만원 박사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은 밝히면 되는데 왜 지만원 박사님이 그 공개해서 빼시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언론 보도보다는 유튜브에서 그런 정보를 더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네네. TV 안 봐요. KBS 수신료 거부했어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주장을 기사와 칼럼 형태로 싣다 보니 마치 검증된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학회, 즉 전문가 집단까지도 등장해 지만원 씨 주장이 마치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일 열린 공청회 주최자 명단에 5.18 역사학회라는 이름이 선명합니다. 지난해 10월 만들어진 학회인데 지만원 씨가 자유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되던 때입니다. 학회장은 역사를 전공한 이주천 교수, 현재 대한애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증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쪽 주장, 저쪽 주장. 그래서 이걸 이제 균형을 잡아보자는 뜻에서 창립을 했는데 아직은 학술 활동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5.18 역사학회의 활동은 2번 성명을 낸 것이 전부. 지만원 씨가 5.18 연구 최고 권위자라며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저 유튜브도 심각하지만요. 이 공식적인 방송 채널인 TV조선, 채널 A와 같은 보수 종편 채널들도 이런 가짜 뉴스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져나가게 하는데 큰 공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짜 뉴스를 수면 위로 올린 것은 종편이었습니다. 1등 신문 조선일보가 만든 TV조선은 어느 탈북자를 내세워서 5.18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채널 A도 방송사 최초로 광주에 투입된 북한군을 인터뷰했다면서 대특종을 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네, 두 프로그램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5.18 관련해서 수많은 진상조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가짜 뉴스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가짜 뉴스 검증에만 매달릴 때는 아닙니다. 5.18에 대해서는 아직 풀지 못한 진상규명의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당시 계엄군의 상황 일지 그리고 작전 문건 목록 등을 단독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 진상규명의 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한낮에 광주 금남로. 무장한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오후 1시가 넘어서자 집단 발포를 시작했고 이날 하루에만 시민 68명이 숨진 걸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이 화면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된 처참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그간 이 집단 발포를 두고 시민들이 이미 오전에 주변 무기고를 습격해 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의 나주 금성파출소 무기고 점거 등을 그 이유로 들어왔습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계엄군의 상황 일지. 파출소를 뜻하는 PB, 즉 금성파출소 습격 시간이 15시 10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5시 10분 광산 3도 PB, 무장 과격분자 50명 PB 점거, 무기고 기습. 나주 금성 PB, 금성 PB 점거, 무기고 기습. 광주에서 여러 번 계엄군들이 도청 앞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이 나주 시민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런 방송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와 이거 큰일 났다 하는데 그 군용 트럭이 후진으로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이제 확 밀어버리는 게 이제 그때 시간이 아마 점심 먹고 이제 나주 버스로 몇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간 시간이니까. 계엄군의 발포가 있고 2시간 뒤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는 뜻입니다. 광주의 상황을 전두환 신군부에 보고하는 일을 맡았던 505 보안부대 일지에도 나주 금성파출소 점거 시간은 오후 3시 10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15시 10분
나주 3도 장성읍 점거,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한 후 나주 영광동 소재 금성파출소 무기고를 점거. 정리하면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 오후 1시쯤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자행됐고 발포 이후에야 시민들이 무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당시 계엄군도 군 수뇌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집단 발포 명령은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명령서도 없고 누가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책임이라고 하고. 근데 그 발포와 관련된 상황은 일개 여단장이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 진압을 위해 군부대 추가 투입을 주한미군과 논의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계엄군의 작전 명령 및 지시철 가운데 3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건. 긴급 80년 5월 23일 12시 15분 발신 한미연합군 사령관 한미 3급 비밀 33사단 예하 1개 대대 작전 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함. 미군이 갖고 있던 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넘겨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다급하게 작전 통제권을 건네받은 이유는 다음 문건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33사단의 1개 대대를 작전 통제하여 광주 지역 소요 사태에 대비할 것. 전두환 신군부가 이미 알려진 공수여단과 20사단, 31사단뿐 아니라 광주 진압을 위해서 추가로 군부대를 움직였고 이를 주한미군이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문건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 전후로 미군으로부터 또 다른 작전 통제권을 넘겨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2급 비밀로 분류된 이 문건엔 5월 17일 해병 1사단 2개 연대의 작전 통제권을 전달받은 기록이 남아있고 나흘 뒤 21일에 소요 진압을 위해서 26사단의 작전 통제권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한 시기 주한미군의 역할을 둘러싼 의혹 이외에도 밝혀야 할 진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장폭도들의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며 광주 진압부대에 하달한 헬기 작전계획 실시 지침 의혹.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한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피해자 면담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 최소 17건의 계엄군 성폭행 의혹. 그런 공포 때문에 아무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갇혀 그 세고 떠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민간인 학살과 집단 암매장 의혹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네, 정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하루빨리 이 진상조사를 마무리해야 할 텐데 왜 아직 이 진상조사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9월에 출범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조사위원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지금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한원 씨를 추천하기도 했죠. 네, 초반에 거론됐었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은 민정당입니다. 전두환 씨가 5.18 때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나서 만든 정당이 민정당입니다. 가해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피해자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치당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유태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진상규명은커녕 이 5.18 관련 가짜뉴스를 국회로 끌어들인 게 바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의 속내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한창 논의되던 지난해 2월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갑자기 책 소개를 합니다. 북한군 개입 관련해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번에 어떤 법적 효력을 포함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저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보자며 이 책을 다른 의원들에게도 돌립니다. 이 책의 정체는 새로 써야 할 5.18 역사. 작성자는 바로 지만원 씨입니다. 내용은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것.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미 수차례 결론난 북한군 개입 여부는 결국 5.18 진상규명 조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서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정리함으로써 지난 40여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논란의 소지를 이렇게 차단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한 일은 지만원 씨를 자유한국당 추천 진상조사위원으로 거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종명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만원 씨를 감쌌습니다. 우리 지만원 씨를 추천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좀 고심중에 있는 것 같은데 꼭 추천을 해주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꼴통 아닙니다. 하지만 당 안팎의 비판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은 지만원 씨 대신 다른 인물 셋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호 전 한미연합사 작전처장입니다. 5.18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에 이미 추천했어야 하지만 지만원 씨 문제로 질질 끌다 5달이나 지나 결론을 낸 겁니다. 그만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도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역시 5.18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소수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으로 이동. 이게 광주 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청와대는 이동욱, 권태호 두 사람이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이라는 특별법 규정에 안 맞는 것으로 확인하고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차기환 변호사의 경우 법조계 경력, 다시 말해 형식 요건상으로는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아들였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2015년에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월호 특조위 출범 초기부터 활동에 어깃장을 놨습니다. 설립 준비단 자체가 불법적이고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효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처음부터 논의를 하자 이거예요. 저기요. 네, 왜 지금 인정 못한 설립단 준비단을 보고를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번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할 생각인지 차기환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터뷰를 거부한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5.18 당시 구속된 사람 등 5.18 당사자를 2명이나 조사위원으로 추천한 게 문제라면서 이동욱, 권태호 두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동욱, 권태호 두 사람을 그대로 재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자격 요건에 분명히 부합한 위원들을 추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추천위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에도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오는 27일 열리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계기로 최고위원 출마자들까지 5.18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북한 군인 출신들의 그런 생생한 증언 속에도 그 당시 1980년 당시에 북한 군이나 북한 간첩이 그 당시에 이 광주 사태에 개입을 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개입을 했다는 그런 생생한 증언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도 바로 지만원 씨가 있습니다. 한국당에 입당 문서를 쓰십시오. 1,000원씩만 3개월을 내면은 투표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 물갈이를 하자고. 실제로 자유한국당 책임 당원은 2017년 7월 16만 명에서 지난달 기준 32만 8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자유한국당 대거 진입과 함께 당대표 후보인 김진태 의원에 대한 응원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제 열린 자유한국당 합동연설에 김진태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구호를 외칩니다.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5.18은 폭동이라는 팻말을 들고 나온 사람도 눈에 띕니다. 김진태 의원이 예를 들어서 5.18에 대해서 덮고 가자라든지 그랬으면 저 지지 안 해요. 절대 지지 안 하고. 당원 가입은 언제쯤 하신 거예요? 저는 한 3개월 됐어요. 당대표 선거 때문에 가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진실을 알리고 싶고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이들을 포용할지 배제할지 뾰족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저희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논란이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부 당의 지지층에서 좀 이렇게 휘둘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침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독일의 국영방송에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국회의원이 나와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홀로코스트가 유대인들의 음모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되면요. 그분은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해산됩니다. 이게 홀로코스트 부정방지법 때문에 그런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런 부정방지법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에 히틀러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반유대 단체에 대한 해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의 근간입니다. 더 이상 5.18 정신을 흔들고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흘 뒤인 27일 자유한국당은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책임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황당한 역사의식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지 그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5.18 가짜뉴스는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5.18 피해자들을 2번 죽이는 끔찍한 혐오 범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